안녕하세요. 저는 힐링샘 약사 권수연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연수 때 좀 선생님들을 뵌 분도 있고 또 처음 뵙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그 전에 저희 복약지도 2주마다 한 번씩 올라오는 복약지도나 Q&A 답변을 드리면서 이 답변을 해주시는 분이 누구실까 하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저입니다. 지난 6년 동안 힐링샘, 저희 거의 7년이 됐죠, 지금. 네. 힐링샘에서 제가 얼굴 없는 늘 뒤에서 좀 이렇게 선생님들과 커뮤니케이션 했지만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제 강의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제 예쁜 얼굴은 좀 가리고 강의 자료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무래도 4월이니 강의를 어떤 것을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요. 저희가 올해는 사실 계획했던 것과는 다르게 조금 늦게 더위가 따뜻함이 찾아오면서 보통 때만큼 알러지 문제가 심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년 4월도 있고 그 후 4월도 있으니 저희가 항히스타민제를 한번 다뤄보면 어떨까 해서 항히스타민제에 대한 내용을 준비를 해봤고요. 퀴즈를 제가 원래 끝에 드리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조금 이렇게 긴장감을 높이기 위해서 먼저 퀴즈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표님께서 어떤 식으로 아까 선착순이라고 하셨는지 제가 잘 못 들었는데 10분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그 선물을 나눠드릴 예정이니까 강의를 들으시면서 퀴즈 내용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더욱더 알찬 강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항히스타민제가 저희가 나오려면 알레르기성 비염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겠죠. 식약처에서 이렇게 잘 준비해 놓은 자료가 있더라고요. 알레르기 비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것인데, 알레르기 비염은 원래 저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그런 항원들의 몸이 과하게 반응하는 그런 반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비염은 통년성, 그러니까 연간 내내 나타날 수 있는 비염이 있고 계절성이 있는데요. 통년성의 경우에는 사실 진먼지 진드기나 털 이런 것들은 저희가 딱히 계절성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아니니까 언제든지 발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계절성의 경우에는 꽃가루나 소나무에서 나오는 그런 폴렌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 때문에 봄철 또는 가을철에만 증상이 나타나는 비염을 계절성이라고 합니다. 아마 지금 좀 비염으로 특히 고생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이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에 해당하는 경우일 것 같습니다. 알레르기 비염 증상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재채기가 나고 코가 막히고 콧물이 나고 눈도 가렵고 또 심하면 두통까지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알레르기 비염을 치료하는 방법은 사실 약물요법 말고도 회피요법과 면역요법이 있습니다. 회피요법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을 삼가하고 이렇게 해서 원인 항원에 노출이 되지 않게 하는 방법이고요. 약물요법은 앞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해서 어쩔 수 없이 노출이 되어야 하니 이제 증상을 완화시키는 방법이겠습니다. 정말 알레르기 비염이 심해서 나는 일상생활이 힘들다 이러시는 분들은 또 면역요법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면역요법이라 하면 항원에 서서히 이제 우리 몸을 노출시켜서 익숙해지도록 해서 항원이 이게 정말 몸에 나쁜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있고 몸이 이것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이제 전문의약품으로 사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보건실에서는 지금 전문의약품인 면역요법을 사용하거나 회피요법을 사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니 항히스타민제를 사용해서 약물요법으로 알레르기 비염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히스타민제 기전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더 설명드리겠지만 히스타민의 작용을 막아서 저희가 이제 괴로움, 콧물 재채기 등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들이고요. 주로 사용되는 성분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고 이후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항히스타민제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리가 사실 상당히 간단합니다. 우리 몸에는 여러 히스타민 수용체가 존재하는데요. 사실 알레르기와 관련이 있는 수용체는 H1입니다. H2는 저희가 위산이 너무 과하게 분비될 때 H2 차단제를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H1의 경우에는 효과가 이렇고 임상 징후로한 징후들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합니다. 보시면 딱 봐도 천식과 같은 증상이나 부종 이렇게 항히스타민제를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증상이 되겠구나 하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항히스타민제는 히스타민 수용체에 히스타민이 달라붙는 대신에 그 자리에 달라붙어서 히스타민이 달라붙었을 때 이제 발생하게 되는 이런 콧물, 눈물, 가려움과 같은 증상을 막아줍니다. 그래 대신에 이런 부작용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후에도 더 말씀드리겠지만 콜린성 부작용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콧물, 눈물 가려움을 막기 때문에 반대로 좀 건조해지는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히스타민제는 저희가 크게 1, 2, 3세대로 분류를 하는데요. 예전에 임상에 계셨을 때 또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실 때 많이 보셨을 혈액 내장벽을 통과하는 정도에 따라 이 분류가 나뉘어집니다. 저희가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 또는 BBB라고 많이 부르게 되죠. 여러 가지 약물들이 이 BBB를 통과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저희가 사용을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거나 부작용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뉘게 되는데요. 1세대 항히스타민제 같은 경우는 일단 BBB를 통과합니다. BBB를 통과하면 사실 내장벽을 통과하니까 뇌로 들어와서 좋은 점도 있고, 예를 들어 뭐 항암제 같은 경우에 BBB를 통과해야 뭐 두개내 종양 같은 데 효과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항히스타민제는 BBB를 통과하면 좀 좋지 못한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세대 항히스타민제는 저희가 지금 졸림 부작용이 매우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단독제제로는 많이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많이 말씀드리겠고요. 또 히스타민 수용체뿐만 아니라 무스카린 수용체도 억제하기 때문에 항콜린성 부작용, 임상에 계셨던 선생님들 잘 아시겠지만 변비나 시야 흐려짐, 소변 조류 이런 부작용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1세대 항히스타민제 단점을 보완해서 만들어진 것이 2세대 항히스타민제이고요. BBB를 거의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졸음 부작용이 덜하고, 히스타민 수용체만 선택적으로 억제하기 때문에 항콜린 부작용도 덜합니다. 3세대 항히스타민제의 경우에는 2세대 약물의 이성질체나 유도체이고, 부작용을 더더욱 줄인 데 집중한 이런 신개념 약입니다. 그래서 제가 1세대 항히스타민제는 사실 너무 졸음이 심해서 단독으로 많이 사용 안 한다고 말씀드렸지요. 지금 저희가 일반 의약품으로 사용하는 것들은 보시면 트리프롤리딘 성분이나 클로르페니라민이 사용이 되는데, 트리프롤리딘은 이후에도 많이 말씀드리겠지만 액티피드전과 같이 복합제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졸림 정도는 말씀드렸듯이 강하고요. 클로르페니라민전 같은 경우도 페니라민이라는 상표명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가끔 감기약 처방받으셨을 때 조그마한 노란 정제가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약이 바로 페니라민이고요. 이 경우에는 보통 감기약 처방 같은 경우는 좀 복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페니라민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뭐 다른 슈도에피드린 같은 게 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지만, 너무 감기가 심해서 좀 휴식을 취해야 될 것 같은 경우에는 이 페니라민 정만 넣기도 하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약사님께서 복약 지도를 하실 때 이 약은 좀 졸릴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세대 항히스타민제는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또 이후에도 보여드리겠지만 항히스타민제는 다른 용도로도 사용이 되거든요. 수면 유도제 같은 그런 곳에도 1세대 항히스타민제가 사용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2세대, 3세대 항히스타민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2세대 항히스타민제로는 지르텍이 있죠. 저희가 오리지널이 제 지르텍이고, 이후에 보여드리겠지만 뭐 알지삭세티나 뭐 다른 세트리진 성분으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참고사항을 보시면 졸음 부작용은 상대적으로 적고, 여기서 왜 상대적인지를 이따 보여드리겠는데요. 효과는 강하다고 합니다. 클라리틴전 같은 경우는 로라타딘이라는 성분인데요. 이게 외국에서는 많이 사용이 되는데 한국에서는 이상하게 세트리진만큼 많이 사용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것도 2세부터 사용이 가능하고요. 상대적으로 타 항히스타민제 대비 효력이 적지만 조금 졸음 부작용은 그래도 좀 덜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3세대 항히스타민제인 알레그라정은 픽소페나딘이라는 이름으로 사용이 되고요. 이것 또한 외국에서는 거의 제가 느끼기로는 세티리진, 로라티딘, 픽소페나딘이 동일하게 사용이 되는데, 한국에서는 세티리진이 한 80%, 그다음 나머지 로라타딘과 픽소페나딘이 거의 10%도 안 되게 각각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레그라정 같은 경우에는 12세 미만에서는 사용을 하실 수가 없고, 또 이후에 보여드리겠지만 효능은 매우 높지만 졸음 부작용은 많이 낮춘 그런 3세대 항히스타민제라고 합니다. 힐링잼에서도 다음에서 보실 수 있듯이 여러 가지 다양한 항히스타민제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세로테와 알러텍 정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정제입니다. 그래서 세트리진정 같은 경우는 이전에 보시면 지금 30kg 미만의 소아에서는 5mg을 복용시키면 되기 때문에 반정을 투여해야 되고요. 그 30kg 이상부터는 10mg이기 때문에 한 정을 다 복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보시면은 또 졸음에 민감한 환자들에서는 5mg를 성인이라도 비리로 아침 저녁으로 또 나눠서 투여하는 방법도 있다고 그 의약품 설명서에 보시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로테 정이나 알로텍 정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분할 복용이 필요한 학급에 유용하겠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는 초등이고 초등 고학년도 있고 또 세로테 정, 알로텍 정 같은 경우는 정제가 매우 작기 때문에 웬만한 아이들이 아마 반알 정도 하면 복용할 수 있는 사이즈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정제들은 잘 아시겠지만 연질 캡슐이나 액상 제제, 뭐 그런 시럽 같은 것들보다는 조금 그 작용 시간이 느립니다. 저희가 알러지로 너무 괴로운데 작용 시간이 30분, 1시간 걸린다고 하면은 조금 그것보다 빨리 작용하는 것을 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알지싹 제제들 같은 경우에는 도름이 연질 캡슐이기 때문에 더 빠른 작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질 캡슐은 절대로 반할을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알지싹 같은 경우는 좀 더 교직원분들이 많으시거나 아니면은 30kg가 넘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에 적절하겠습니다. 그리고 분할 복용을 정제를 아무리 분할해도 우리 아이들은 복용할 수 없다 하시는 분들은 또 지르세틴 액과 같은 것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아무래도 시럽 제제니까 또 빠른 작용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을 힐링템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항히스타민제인데 적응증을 가지고 와 보았지만 사실 적응증 거의 다 비슷합니다. 알레르기성 비염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소양성 피부 질환도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상 거의 세트리진 성분을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세트리진 성분 보시면 알레르기성 비염 또 계절성도 되고 앞서 보여드렸던 단연성도 가능하고 또 피부 두드러기도 가능하고 알레르기성 결막염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알레르기성 결막염에 대해서도 이후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2, 3세대 항히스타민제 졸음 정도에 대해서 비교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각 항히스타민제의 아까 앞서 알러지에 관여하는 히스타민 수용체는 H1 수용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H1 수용체를 얼마나 차지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블록하느냐에 따라서 졸음 정도를 나타낸 그런 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래 그 오큐판시가 높을수록 졸음 정도가 더 강합니다. 한 4번째 정도에 자리하고 있는 디페니드라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앞서 수면 유도제로도 항히스타민제가 사용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디페니드라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레스 세데이팅 그 빨간색 선을 넘어서 세데이팅으로 가버렸죠. 그래서 디페니드라민 같은 경우에는 졸음이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작용을 역으로 사용해서 수면 유도제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세트리진 10ml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지르텍 용량 같은 경우는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넌 세데이팅 안에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레스 세데이팅으로 이게 자료를 많이 읽으셨던 선생님은 아시겠지만 컨피던스 인터벌 바가 지금 넘어가 있습니다. 파란색을. 그렇기 때문에 세트리진 성분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이게 안 졸리다고 저희가 할 수는 없고요. 일반적으로 한 10% 정도의 사람들에서는 졸음 부작용이 관찰된다고 합니다. 로라티딘도 본인들은 조금 덜 졸리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그래프 자체는 좀 더 낫죠. 세트리진보다. 그런데 컨피던스 인터벌 반은 또 더 되게 넓습니다. 그래서 로라타딘은 실제로 정말 더 졸음이 적은지는 좀 확실하지가 이거를 봤을 땐 임상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대신 펙서페나딘 성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매우 세트리진이나 로라타딘에 비하면 매우 졸음 정도가 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트를 좀 활용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마 뭐 아이들에게 사실 세트리진 정을 투여하실 때 아이들이 조금 졸릴 수는 있겠지만 아이들은 운전을 하거나 중장비를 운전해야 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유의하시면 되겠지만 그렇게 크게 위험한 부작용은 아니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1세대 항히스타민제 같은 경우에는 졸리고 어지럽고 이런 증상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요. 이방건조나 흐려 보인 메스꺼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고령 환자에 투여할 때 저희가 많이 유의해야 하는 항콜린성 부작용이겠습니다. 2세대 항히스타민제는 대신 졸음 부작용이 앞서 보여드린 차트대로 있을 수는 있지만 중추신경계 부작용 위험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렇게 여러 가지 스펙트럼으로 약을 비교를 했을 때 항히스타민제의 경우에는 매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좀 그래도 비교적 편하게 좀 투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히스타민제를 저희가 콧물이 흐르고 재채기가 나고 눈물도 가렵고 이런 증상에 투여를 합니다. 그런데 알레르기성 비염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런 매우 분비물이 많이 나는 그런 증상뿐만 아니라 코가 막히는 증상도 좀 많이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히스타민제는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 코 막힘에는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1세대와 2세대 마찬가지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경구 비충혈 제거제를 함께 사용하거나 부신피질 스테로이드의 국소 사용이 필요한데, 이 부신피질 스테로이드의 국소 사용이라면 이제 비강 스프레이가 되겠고요. 이런 것들은 전문의약품이기 때문에 보건실에서 처치를 해주실 수 있는 것은 경구 비충혈 제거제를 함께 투여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경구 비충혈 제거제라고 얘기하면 뭔가 되게 복잡한 약인 것 같은데요. 사실 이미 많이 투여를 하고 계시는 그런 제품들일 것입니다. 항히스타민제와 비충혈 제거제가 같이 들어있는 복합제로는 여러 가지가 출시되어 있고요.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액티피드전 같은 경우에는 슈도에피드린, 그러니까 비충혈 제거제로 많이 사용되는 슈도에피드린이 있고, 또 트리프롤리딘이라고 앞서 1세대 항히스타민제 그림에 나왔던 약인데요. 매우 졸음 부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를 함께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재채기나 코가 흐르는 성분은 트리프롤리딘이 완화해주고, 또 코가 막히는 성분은 슈도에피드린이 완화를 해줍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제가 트리프롤리딘 졸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슈도에피드린 성분 같은 경우에는 매우 각성 효과가 강하기 때문에 슈도에피드린 성분만 먹으면 잠이 안 온다고 하시는 분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슈도에피드린과 트리프롤리딘 함께 투여하면 졸음과 각성 부작용이 두 가지가 상쇄되기 때문에 이렇게 투여를 하실 경우에는 크게 졸음이나 잠이 안 오는 그런 부작용은 아마 우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제가 임상에 있어 보니 꼭 이 두 개 중에 한 개에 민감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액티피드를 복용해도 졸리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잠이 안 온다고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정제들의 경우에는 잠에 민감하신 분이라면 이런 부분은 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슈도에피드린 성분 같은 경우는 트리프롤린과 함께 투여하게 되면 또 더 입이나 코가 마를 수 있으니까 액티피드전 같은 것을 복용하실 때는 물을 많이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즈 속 정이라는 정제도 사실 동일한 성분이고요. 저희가 제네릭으로 필링샘에서 좀 더 좋은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게 슈도에피드린과 클로르페니라민이 함께 처방되는 경우도 많던데요. 제가 이비인후과에 한번 여쭤봤더니 선생님께서 클로르페니라민만 사용을 하게 되면 코가 너무 찐득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꼭 슈도에피드린 같이 처방한다는 그런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서 보여드린 액티피드나 노드 속 정의 그 시럽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아이들은 어리기 때문에 용량 조절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입이나 코가 마를 수 있고요. 제가 슈도에피드린에 대해서는 오늘 자세하게 다루진 않겠지만, 슈도에피드린 소품 같은 경우에는 금기 또는 권장되지 않는 환자분이 있습니다. 바로 혈압이 좀 높은 분들인데요. 그런 분들에게는 페니레프린 성분의 비충혈 제거제가 들어가 있는 제품을 사용하시면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앞서 또 제가 잠이 안 온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나는 잠이 안 오면 정말 안 된다, 이런 분들에게는 그래도 좀 더 그런 부작용이 적은 호미정을 더 추천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입이나 코는 좀 더 마를 수 있지만 슈도에피드린 정만큼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코에 분무하는, 앞서 제가 비강 스프레이는 전문의약품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힐링샘에서도 화이트밴 나잘 스프레이 같은 것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은 지금 일반 의약품이기는 하지만, 물론 전문의약품은 전문의약품으로만 판매되는 스테로이드 성분은 아니고요. 항히스타민제도 아닙니다. 사실 이것들은 그냥 앞서 말씀드린 비충혈 제거제, 슈도에피드린이나 페니레프린과 같은 계열의 성분들인데요. 제가 화이트밴 나잘 스프레이 같은 경우는 코가 흐르진 않고 재채기도 없는데 막히기만 하는 증상이 있을 때만 보통 권장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제품들은 또 문제가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제품들을 사실 슈도에피드린이나 페니레프린도 장기 복용하셨을 때 그렇게 몸에 좋은 약은 아니지만, 이 자일로메타졸린 성분 같은 경우에는 오래 사용하면 코막힘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들은 꼭 3일에서 5일 정도만 사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좀 그만 사용을 사실 저희가 일반적인 감기라면 3일에서 5일이면 거의 심한 증상은 많이 잦아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분 가지고 계시는 선생님들은 꼭 단기로만 사용을 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또 항히스타민제가 어디에 많이 사용될까요? 보시면 멀미약에도 항히스타민제가 사용이 됩니다. 멀미약은 크게 항콜린제와 항히스타민제 두 가지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항콜린제로는 거의 스코폴라민 성분이 사용이 되는데, 항히스타민제로는 메클리진과 디메니드레이트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스코폴라진과 메클리진 또는 스코폴라진과 디메히드레이트만
들어있으면 너무 졸음이 심하기 때문에 옆에 비고에 보시면 카페인이 또 함유되어 있는 제재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정말 멀미가 너무 심해서 난 자야만 한다. 이런 학생이나 선생님들은 그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제품을 고르시면 되고, 그래도 나는 아이들을 통솔해야 되고 너무 계속 자면서 멀미를 이길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는 성분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디메니드리네이트 같은 경우 메크리진도 그렇지만 1세대의 항히스타민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스코폴라민 또한 항콜린 성분이기 때문에 보시면 이제 아시겠죠. 매우 구강건조나 시력 감퇴, 변비 같은 부작용이 강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멀미약 같은 경우는 단기로만 복용을 하지만요,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멀미약은 차나 뭐 배나 비행기에 탑승하기 직전에 사용해서는 효과가 없죠. 30분 정도 전에는 복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외용제에도 항히스타민제가 들어갑니다. 세레마일드 연고 제가 많이 아마 Q&A 질문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자주 추천을 드리는데요. 세레마일드 같은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있긴 하지만 낮은 세기이고요. 거기다가 항히스타민제가 들어있고 또 아연도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염으로 인한 염증도 가라앉히고 항히스타민제로 덜 가렵게 해주고 또 아연 성분으로 피부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아이들은 보통 긁는 가려움을 참기 어렵기 때문에 긁어서 또 피부가 덧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에는 세레마일드를 많이 추천드립니다. 특히나 뭐 기저귀로 인한 발진 이런 경우에도 세레마일드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는 스테로이드가 싫다 하시면 버물리 키드크림이나 서버쿨 키드크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안에는 사실 항히스타민제는 들어있지만 스테로이드는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피부염을 가라앉혀주는 효과는 그만큼 적을지 몰라도 가려움 때문에 주로 문제가 되는, 예를 들어 모기 물린 그런 상처나 피부에 문제가 되는 부분에는 또 서버쿨 키드크림 이러한 서버쿨이나 버물리나 키드크림 이름이 들어간 제품들이 또 적절합니다. 모기 물렸을 때뿐만 아니라 이게 이름은 그렇지만 사실 적응증을 읽어보시면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 다 사용 가능합니다. 앞서 알러지성 결막염도 말씀드렸는데요. 케토킨 프리 저만액과 같은 이런 항히스타민제 저만액도 저희가 일반의 약품으로 사용은 가능합니다. 요건 언제 추천을 드리냐면요. 눈만 가려울 때, 그러니까 콧물 재채기는 별로 없지만 눈이 가렵고 눈이 빨개지고 눈물이 나고 이럴 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콧물 재채기가 동반된다면 사실 경구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는 것이 추천이 됩니다. 그래야 전체적으로 히스타민 수용체를 전신적으로 막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 유소화에 대한 사용에 보면 유소화는 의사의 처방에 따르도록 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케토킨 프리 유치원 아이들에게 투여 가능한가요? 많이 말씀 주시는데 엄밀히는 먼저 병원 진료를 보고 사용을 하시는 게 맞고, 사실 이런 경우에는 저는 인공 눈물만 저만을 해도 좀 많이 나은 증상이 많이 나은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인공 눈물로 어느 정도 꽃가루 같은 것들을 또 씻어내서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외에도 항히스타민제가 사용되는 곳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면 유도제에도 사용이 됩니다. 일반 의약품으로 수면 유도제도 살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은 수면제라고 말하기는 좀 이게 적절히 맞진 않아서 저희가 수면 유도제라고 부르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디페니드라민이나 독시라민 같은 성분인데 너무너무 졸음이 오는 그런 부작용을 역으로 이용해서 이렇게 수면 유도제로 사용을 합니다. 사실 수면 유도 효과가 좀 약하다곤 하는데 개인적으로 복용해봤을 때는 감기약 복용하고 정말 졸린 경험, 특히 그 노란색 정제 복용해보고 왜 이렇게 졸리지 생각해본 분들이 다들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정제 모양에도 노란색인데 그게 페니라민 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해봤을 때는 디페니드라민이나 독시라민 성분도 그 수면 유도 효과가 꽤나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1세대 항히스타민제의 반감기가 꽤 길기 때문에 한 12시간에서 최대 16시간까지 되기 때문에요. 너무 늦게 복용하시면 그 다음날 졸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어떤 수면제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수면 유도제를 항히스타민제를 사용하실 때는 좀 한 10시 정도 저녁 10시 전에 복용을 하셔야 그 다음날 아침에 그래도 무리 없이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복용을 하실 때 참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식욕 촉진제에도 항히스타민제가 사용된다고 합니다. 선생님들, 식욕 억제제가 아니라 촉진제입니다.
식욕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입맛을 더 당기게 해주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정말 입이 짧은 아이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암 환자분들 이제 항암 치료 같은 것을 하면서 너무 식욕이 없어질 때는 이런 식욕 촉진제를 이것도 일반 의약품으로 사용 가능한데요. 트레스탄 캡슐 같은 것을 투여하기도 합니다. 히스타민 수용체 작용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로토닌 수용체에도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포만 그 중추에 작용을 해서 포만감이 덜 느껴지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도 또 사용이 되고요. 그런데 항히스타민제를 사용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항히스타민제 거의 만병통치약처럼 저희가 많이 사용되는데 항히스타민제가 사용될 수 없는 한 가지 증상은 아나필락시스입니다. 예전에 이런 질문을 힐링잼에 하셨어요. 행정실 선생님께서 지르텍을 보고 본인이 새우 알레르기가 있는데 새우를 먹으면 모관과 입술이 간지럽다고 하시는데 지르텍을 복용하고 드시면 괜찮더라 하면서 가져가셨다고 합니다. 사실 모관과 입술이 간지러운 정도의 알레르기라면 또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저는 모관이 간지럽다고 하시면 항상 좀 많이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나필락시스로 이어질 수 있는 증상의 경우에는 지르텍이 전혀 효과가 없고요. 제가 논문에서 발췌를 해온 것을 보시면 1차 약제로 에피네프린, 그러니까 저희 젝스트나 에피펜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 초기 처치를 한 다음에 필요시 2차 약제를 사용할 수 있지만 2차 약제들은 반응 시간이 잘 즉각적이지 않고 혈압 저하나 쇼크에는 효과가 없으므로 에피네프린을 대체해서 투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르텍으로 아나필락시스를 안타깝지만 처치를 하거나 막아줄 수는 없고요. 아나필락시스에 조금이라도 그런 징후나 증상이 있다면 바로 사실 젝스트를 구비하고 있는 학교가 아니라면 119를 빨리 부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히스타민제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앞서 다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졸음이 올 수 있으니 운전 같은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교직원분들에만 해당하겠지만 알코올과 같이 병용했을 때 졸음의 위험이 더욱 증가합니다. 또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아침에 알레르기성 비염 때문에 지르텍을 줬는데 오후가 되니까 또 약간 감기 기운으로 번지는 것 같아서 감기약을 투여해도 되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감기약에는 보시면 항히스타민제가 항상 들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르텍을 아침에 복용하고 오후에 감기약을 같이 복용하시는 것은 추천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히스타민 성분이 중복되기 때문이죠. 물론 하루 정도 그렇게 한 도스 정도 중복이 된다고 해서 항히스타민제가 특히나 그 과량 복용에는 안전한 성분이기 때문에 큰일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두 가지를 이렇게 투여해도 한 번만 투여했을 때보다 더 효과가 뚜렷하다는 근거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아침에 이렇게 복용을 했으면 항히스타민제가 없는 감기약을 거의 없으니 사실 그날은 감기약을 복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아래 4번에 보시면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는 사용 시 전 전문가와 상의하라고 되어 있죠. 임산부에서도 사실 항히스타민제는 대부분 안전하게 투여 가능합니다. 있던 약으로 잘 알려진 디클렉틴 같은 경우도 항히스타민제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임산부가 감기 증상이 있다고 해서 오셨을 때 저희가 보통 그나마 마음 놓고 처방을 하시고 저희도 안전하게 조제하는 것이 항히스타민제입니다. 그래도 필요할 경우에만 물론 임산부에서는 사용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또 모유 수유 중에서도 1세대나 2세대 모두 큰 문제 없이 사용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1세대의 경우에는 이제 잠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정말로 엄마가 1세대 항히스타민제 복용하고 모유 수유를 했을 때 아이가 더 많이 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어떤 약물이나 마찬가지지만 모유 수유 직후 약물을 복용하고 다음 수유시까지 시간 간격을 두거나 한번 유축을 해서 버리거나 이렇게 하시는 것을 더 추천을 드립니다. 소아에서도 항히스타민제 많이 사용이 되고요. 보통 2세부터 1세대의 경우에는 투여가 가능하고 2세대의 경우에도 이게 신기한 게 정제는 6세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같은 약을 액제로 만들었을 때는 또 2세 이상으로 되어 있다고 하기 때문에 거의 2세 이상 안전하게 사용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팩소페나딘 성분은 앞서도 12세 이상부터만 사용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이렇게 학부모님들께 아이에게 어떤 약을 투여했는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경우가 많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아이가 어떤 약을 뭐 복용했나요? 하고 여쭤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추핑이가 복용한 약은 세로테정으로 세트리진 성분의 항히스타민제입니다. 비교적 최근 출시된 2세대 약이라 졸음 부작용은 심하지 않지만 그래도 잘 지켜봐 주시는 게 좋겠고, 1회 투여하는 약이니 오늘은 더 이상 항히스타민제 또는 뭐 감기약을 투여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타요가 복용한 약은 모드콜 노즈 시럽으로, 앞서 제가 항히스타민제와 비충혈 제거제 같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죠. 사람에 따라 졸릴 수도 있고 잠이 안 올 수도 있으며 코가 마를 수 있으니 물을 많이 마시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해 드리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1시간 강의로 준비를 하긴 했지만 또 선생님들이 지금 근무 중에 강의를 들으시는 것 같고 해서 최대한 빨리 좀 끝내드리고자 강의는 30분 정도로 구성을 했고요. 근데 제가 시간을 잘 맞춘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늘 강의를 하면서 느낀 게, 제가 선생님들께 말씀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임상에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어떤 질문이 있으신지도 궁금하고요. 그런 질문을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선생님들도 이럴 때 이런 약을 쓰면 되는구나 하고 배우시는 것 같고, 저도 선생님들께서 이런 점을 궁금해 하시는구나 하고 배울 수 있고, 또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겠구나 하고 여러모로 얻는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Q&A 시간을 길게 갖고자 합니다. 지금 선생님들께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여기 질문이 드디어. 네. 아침에 자가 약을 복용했고 세티리진, 점심때쯤 동물 털 알러지로 인해 알레르기 반응이 심해져서 약을 원하는 경우 코미정 지급 가능한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경우네요. 이미 세티리진 성분을 복용했는데 사실 세티리진 성분은 24시간 동안 지속되거든요. 그런데 동물 털 알러지로 약을 원한다면 사실은 클로르페니라민도 항히스타민제니 중복 복용하는 것은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복용을 제가 한 도스 정도는 해도 된다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복용을 해도 이미 세티리진 성분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권장은 되진 않지만, 너무 심하다면 선생님께서 임상적 판단을 하셔서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질문 되게 어려운데요. 뇌전증 학생 중 항히스타민제를 금한다고 학부모님께서 메시지를 주신 적이 있는데, 이게 제가 어렴풋이 기억하기로 뇌전증의 경우에는 항히스타민제로 발작 위험이 있다는 그런 언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하고요. 네, 선생님께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 주셨는데요. 미 기사 보시면 FDA가 페니레핀 효과 없다고 하셔서 한국도 검토 중이라고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계속 제가 기억하기로 번복을 하다가 또 제가 마지막으로 봤던 것으로는 다시 검색한다고 봤는데, 최근에는 어떻게 되는지가 팔로우업을 안 해서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게 페니레프린이 효과 부족이라고 한 거지 사실 위험하다고 한 것은 아니고, 또 모든 약은 저는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득과 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FDA에서 결정적인 철회 요청을 하지 않은 이상 저는 그래도 안전성이 괜찮다면 사용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해서 저는 아직까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슈도에피드린도 사실 그렇게 치면 중추신경계 부작용 같은 것을 감안하면 사실 좋은 약이라고 생각되진 않거든요. 나조린 저만액 경우 유치원생 사용 가능한지 여쭤보셨는데, 사실 나조린 저만액도 제가 기억하기로 아이들에게 사용은 유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유소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나조린 같은 경우는 안자극이나 충혈의 완화에 적응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레르기에 도움이 되지도 않고요. 페니라민 성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좀 도움은 되겠지만, 이게 눈을 미적으로 이렇게 충혈되어 있는 게 보기 안 좋기 때문에 사실 나조린은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들은 그런 것들을 많이 걱정해도 되지 않으니 사실 나조린은 아이들에게는 추천되진 않습니다. 지르텍 복용하고 왔는데 코막힘, 재채기, 코 가려움, 충혈 등
알레르기 증상 심할 때 추가 복용할 수 있는 약이나 지르텍 대신 초반부터 복용하도록 추천하시는 약이 어떤 게 있을까요? 코막힘이 들어있으니 강의를 잘 들으신 선생님이라면 아시겠지만 앞서처럼 저는 액티피드나 노즈콜 시럽 같은 그런 복합제를 더 추천을 드리고요. 충혈의 경우에는 눈 충혈을 말씀하시는 것이겠고, 사실 눈 충혈은 미적으로 보기 나빠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눈 충혈을 없애는 약은 모두 억지로 눈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눈 충혈 제거제는 추천을 안 드리고요. 앞서 비충혈 제거제와 마찬가지로 눈 충혈 제거제 또한 계속 사용하시면 리바운드로 눈이 더 빨개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 지르텍을 복용하지 않았다면 코막힘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비충혈 제거제와 복합 성분을 추천을 드리고, 추가 복용할 수 있는 약으로는 사실 항히스타민제가 없기 때문에 좀 애매하긴 하네요. 그 다음 날부터, 이제 그날은 이미 지르텍을 복용했으니 그 다음 날부터 비충혈 제거제와의 복합제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알레르기에 사용되는 항히스타민제 단일 성분은 그 시즌 동안 계속 복용해도 거의 안전성이 유지된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 그러니까 시즌 내내, 봄철 내내 복용해도 괜찮은데, 이런 복합제의 경우에는 많이 오래 복용하는 것은 또 추천이 되진 않습니다. 그게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페니레프린이든 슈도에피드린이든 오래 복용했을 때는 좀 몸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이고요. 항히스타민제 가격이 제각각인데 저렴한 약과 지르텍과 효과 부정에 있어 차이가 나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 알레그라정이 3세대라서 조금 더 고가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지르텍, 그러니까 세트린 성분을 말씀하신다면 저렴한 약이, 예를 들어 앞서 제가 알지싹 같은 경우 연질 캡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제형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똑같은 정제라면 지르텍이든 알지싹이든 알지싹은 아니지, 세로테든 사실 식약처에서 동일한 효과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고 인증을 해줘야 저희가 동일 성분으로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효과 부작용에 있어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맞는 것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질문은 알러지성 결막염인 초등학생 알러콘 점안액 괜찮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알러콘 점안액 또한 케토티펜 성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유소하는 의사의 처방에 따르라고 사실 일반의약품으로는 권장되긴 합니다. 초등학생 안구 출혈이나 소양 감시 추천하신 점안액 있을까요?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의 경우에는 안구 충혈이 돼도 그냥 심한 것이 아니라면 지켜보도록 하고, 소양감이 있을 때도 저는 오히려 전신 그러니까 경구용 항히스타민제를 투여하시거나 인공 눈물을 좀 사용해 보시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음식 알레르기 증상으로 항히스타민제 복용 시 물을 많이 먹는 게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물을 많이 마시면 신진대사에 도움이 되니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약물 효과도 근데 약물 효과가 물을 그렇게 단기로 빨리 마신다고 해서 빨리 퍼지진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체액이 늘어나면 더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약물 효과가 퍼지는 데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적당히 드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알러콘 점안액에 대한 질문은 앞서도 제가 나왔기 때문에 스킵하도록 하겠고요. 알레르기성 결막염에 인공눈물만 주는 것이 안전하다고 들었는데 충혈 가려움이 심한 경우 세노바핵과 같은 경구 항히스타민제 투여하면 될까요? 네, 말씀드린 대로 경구 항히스타민제 투여를 하시는 것을 더 추천을 드리고요. 알레르기성 결막염에 지르텍이 효과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레스타도 효과가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알레스타도 제가 한번 보겠지만 알레스타라는 약이 이게 바로 펙소페나린 성분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알레그라와 같은 성분이고요. 이것은 3세대 항히스타민제죠. 12세 이상이라면 사실은 저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적응증은 알레르기성 비염에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레르기성 결막염에 사용을 하신다면 오프랍에 사용이 되겠죠.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3세대라고 해서 이게 적응증에 대해서 모두 다 아시겠지만 임상시험을 해서 효과를 보지 않은 것이지 제가 생각했을 때 이론적으로는 이것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엄밀히는 알레르기성 비염에만 적응증이 있긴 합니다. 인공눈물과 냉찜질만으로 눈 가려움이 해소되지 않는 초등학생에게는 어떤 안약을 쓰면 좋을까요?
저만액 사용 가능할까요? 하셨는데요. 캐프란 저만액 또한 케토티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는 그래서 이래도 안 된다고 하시면은 경구 항히스타민제를 투여해 보시거나 병원 진료를 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눈에 적용하는 것은 인공눈물 외에는 좀 조심스러워서요. 되도록 눈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좀 선생님 안과 전문의와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슈도에피드린, 트리프롤리딘과 세티린 성분이 유사한가요? 구분해서 써야 될까요? 선생님 제가 강의 내용을 왔다 갔다 하면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슈도에피드린과 트리프롤리딘 성분, 세티린 성분은 모두 다 다르죠. 슈도에피드린은 말씀드렸지만 비충혈 제거제이고 트리프롤리딘은 1세대 항히스타민제, 세티린 성분은 2세대 항히스타민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슈도에피드린 성분은 코막힘을 완화시켜주는 그 효능이 강하고요. 트리프롤리딘은 1세대 항히스타민제로 세티리진 성분과 사실상 하는 일은 유사하지만 더 졸음 부작용이 강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맞고요. 알레르기성 결막염으로 결막 부종이 있을 때 항히스타민제가 들어있는 심포레이를 썼더니 효과가 괜찮은데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여쭤보셨습니다. 심포레이 저만액은 사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좋아하는 약은 아닙니다. 왜냐면 이게 항히스타민제도 들어있고 항생제도 들어있고 좀 이렇게 충혈 완화 성분도 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지열 성분이니까요. 그런데 너무 폭넓어요. 그 작용이. 사실 지금은 저희가 안과도 자주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런 약을 써야 되나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에 심포레이가 매우 오래된 약이고요. 지금 찾아보면 이게 아마 처음 라이센스를 받은 게 아주 오래됐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옛날에 안과에 가기 어려울 때 정말 두루두루 작용을 하는 약으로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효과는 있겠죠. 클로르페니라민이 들어있으니. 그런데 이 약의 경우에도 엄밀히 따지면 아이들에게 사용하기 전에는 제 생각에는 병원 진료를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알레르기성 결막염인데 불필요한 설파메톡사졸 같은 항생제가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필요 없는 약은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물론 효과가 좋을 수는 있겠으나 몸에 부담이 좀 되는 약이고 또 항생제에 불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지르세틴액을 먹고 아이가 축 늘어졌다고 컴플레인을 했는데 알약보다 약효가 센가요? 성분은 같던데. 이건 사실 둘 다 10ml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도 용량을 동일하게 주셨다면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액상이기 때문에 더 빨리 흡수돼서 좀 더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이론상으로 치면 지르세틴액이나 세티리진 성분이나 성분이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한 용량을 투여했다면 동일한 반응이어야 합니다. 두드러기를 몸에 났을 때도 경구약을 먹인 후 함께 연고를 바르는 것이 좋겠지요. 이때 바르는 연고 추천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두드러기의 경우에는 제 생각에 심하지 않다면 경구약만 복용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정말 가려울 때는 얼음찜질을 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고 만약에 연고가 필요하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약간 그래도 염증도 같이 있다면 세레마일드가 추천되겠고 그렇지 않다면 서버풀 키드 같은 연고를 크림을 이제 단기로 좀 바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학생 대상 심포레이 외에는 알레르기성 결막염 저만액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케토티펜 성분도 모두 유소화에서는 이제 사실 처방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학생의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유소화에 엄밀히 들어가지 소화에 사실 들어가긴 하지만 중학생 정도라면 케토티펜 성분을 하루에 3-4번 정도 저만하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엄밀히는 성인에서만 용량 용법이 정해져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알레르기성 저막염 정말 애매한데 이제 선생님들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바탕으로 선생님들의 임상적 평가를 선생님들께서 임상적으로 평가를 해서 사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전날 눈이 가려웠고 다음날 눈 및 피부가 알러지성 피부로 가려울 때 케토핀
프리를 피부에 발라도 가려움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나요? 이것도 좋은 질문인데요. 케토핀 프리 같은 경우는 눈 안에 작용하는 것으로 이제 임상 시험도 하고 개발을 했겠죠. 제 생각에는 눈 피부에는 그렇게 흡수가 잘 안 될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일단 제형이 크림이나 연고여야 접촉이 오래되어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바라보실 수는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눈 및 피부의 경우에는 안과를 방문하셔서 처방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강 스프레이 일회성이 아니고 여러 학생들이 사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정말 좋은 질문이신데요. 다른 좋은 노하우 있으신 선생님들 있으면 같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알코올 소독하는 것 외에는 크게 방법이 있을까 하는데요. 이 부분은 다른 선생님들 고견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3개 정도 추가로 받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눈 주위 피부 가려움이나 긁어서 난 상처에 안연고 사용 가능한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것도 저희 되게 많이 올라오는 질문입니다. 눈 주위에는 사실 그렇죠. 안연고만 사용하는 것이 안전한데 저희가 힐링샘에서 판매하는 안연고로는 듀라티얼즈로 일반 의약품으로 유일하게 판매 가능한 연고입니다. 그 테트라마이신, 제가 정확히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항생제 성분의 안연고의 경우에는 처방을 받으셔야 되고요. 보통 일반적인 심한 긁힘이 아니라면 저는 피부 보습만 해주어도 그거는 꼭 눈 주위가 아니라 다른 어떤 부위든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심한 상처가 아니라면 저는 보습을 많이 해주는 것을 1차적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심한 상처가 아니라면 듀라티얼즈 사용하시면 되는데 대신 듀라티얼즈 같은 경우는 개봉한 지 한 달 후에는 모두 폐기하셔야 되고 교차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면봉으로 사용하시는 부분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개 다 올라온 것 같네요. 결막염으로 인해 눈 주변도 붉고 부종시 소아과에서는 스테로이드 안연고를 처방해 주던데 학교에서는 이 부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학교에서는 듀라티얼즈만 가용하시기 때문에 사실상 발라주실 수 있는 약이 없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으로 렌즈 착용한 상태로 안약 넣어도 되냐고 여쭤보셨는데요. 이게 포비돈 성분이었는지 그 착색이 되는 몇몇 안약이 있는데 최근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사용이 되지 않고요. 대부분의 안약은 렌즈 착용한 특히나 인공눈물은 렌즈 착용한 상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약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아시고자 한다면 이 사용 설명서를 읽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네, 이렇게 벌써 거의 1시간이 후루룩 지나갔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선생님들께 모두 감사드리면서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